캄보디아에서만 일하면 월 1,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부평고시원에 앉아있던 저는 비행기 표 한 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푸놈펜 공항에 내린 그날 환영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제 여권을 가져간 사람이 있었고 닫히는 철문 소리만 남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문이 제 양심을 가두는 문이 될 줄은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올해 나이는 30살입니다. 인천 부평의 좁은 고시원에서 2025년 봄을 맞이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에서 눈을 뜨면 천장만 보였고 그 천장을 보며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게 익숙해졌어요. 전기전자과를 중퇴한 뒤로 취업 준비만 3년째였습니다. 면접은 6번 받고 합격은 한 번도 없었죠. 통장 잔고는 10만 원 아래로 내려갔고 편의점 도시락조차 고민하게 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훑었습니다. 화면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어요. 푸놈펜 현지 채용, 월 300만 원 이상 보장, 숙식 무료 제공, 비자 지원, 즉시 출국 가능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릭하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푸놈펜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시원비 40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빼도 200만 원이 남았어요. 1년이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답이 왔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전화가 울렸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면접은 따로 없다고 했어요. 간단한 질문 몇 개만 주고받았습니다. 나이, 학력, 해외 경험 여부를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중퇴했고 여권도 처음 만들 거라고요. 상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좋다고 했어요. 경험 없는 사람이 더 배우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어요. 이틀 뒤 출국 가능하냐는 질문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너무 빨랐어요. 면접도 없이, 서류 심사도 없이, 그냥 통화 한 번으로 채용이 확정됐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다른 생각으로 덮었어요.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고요. 30살에 더 늦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한다고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빠른 게 나쁜 건 아니라고요.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셨어요. 캄보디아라는 말에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위험하지 않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다 지원해준다고, 숙소도 제공되고 비자도 알아서 처리해준다고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목이 메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다는 불안이 스쳤지만 그 불안을 밀어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이틀은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짐을 쌌어요.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세면도구, 충전기 정도였습니다. 여권은 급하게 발급받았고 비자는 회사 측에서 도착 후 처리해준다고 했어요. 모든 게 너무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그게 오히려 불안했지만 저는 그 불안을 무시했어요. 인천공항은 밤이었습니다. 야간 비행이었어요. 공항 안은 밝았지만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출국장을 지나며 뒤를 돌아봤어요. 익숙한 간판들, 한글로 쓰인 안내문들이 보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행기에 올랐고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좌석이었습니다. 이륙하자마자 불빛들이 멀어졌어요. 서울의 불빛, 인천의 불빛, 제가 살던 모든 것들이 작아졌습니다. 비행 중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만 했습니다. 1년만 버티면 2천만 원, 2년이면 4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면 다시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작은 가게를 차릴 수도 있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뽑았을까요? 왜 면접도 없이, 서류도 없이 채용했을까요? 그 질문은 계속 맴돌았지만 답은 찾지 못했어요.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밀려왔어요. 후텁지근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공항 안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사람들은 많았지만 어딘가 어수선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누군가 제 이름을 적은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이재문이었습니다. 32살이라고 했어요. 한국인이었고 현지 콜센터 관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재문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은 따뜻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그 차이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에는 소피아리가 있었어요. 28살 한국계 캄보디아인이라고 했습니다. 비자와 숙소를 담당한다고 했어요. 소피아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입술에만 머물렀습니다. 눈은 무표정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밤 공기는 끈적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지만 시원하지 않았어요. 차는 공항을 벗어나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간판들은 크메르 문자로 쓰여 있었고 오토바이들이 무리지어 달렸습니다. 소음이 컸어요. 경적 소리, 엔진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이재문은 간단히 설명했어요. 회사는 외곽 산업단지에 있고 숙소는 그 근처라고 했습니다. 출퇴근은 셔틀로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1년을 살 수 있을까요?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낯선 공기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고시원도 이미 정리했고 통장도 거의 비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숙소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더러웠고 계단은 좁았어요.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창문 하나였어요.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불빛도 거의 없었어요. 이재문은 내일 아침 7시에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교육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옷을 개고 세면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고시원 천장과 비슷했어요. 좁고 낮고 답답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귀에서는 여전히 오토바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7시에 로비로 내려갔어요. 이재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셔틀에 올랐어요. 똑같은 차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어요. 서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어요. 교육장은 공장처럼 생긴 건물이었습니다. 회색벽, 작은 창문, 철문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방 하나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줄지어 있었고 앞쪽에는 스크린이 걸려 있었어요. 소피아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소피아리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로고와 문구들이 떴어요. 그 문구들을 읽으며 저는 미간을 찔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업무 내용이 모호했습니다. 고객 응대라고 했지만 무슨 고객인지, 무슨 상품인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스크립트를 외우고 전화를 받고 기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리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시선은 자주 피했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뭔가 감추는 것 같았습니다. 스크립트 일부가 화면에 떴어요. 읽어보니 어색했습니다. 문장이 부자연스러웠고 논리가 맞지 않았어요. 이걸 그대로 읽으라는 건가요? 질문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있었어요. 교육은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이 주어졌어요.
식당은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밥과 반찬이 나왔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젓가락을 들고 밥을 떴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이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실습이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스크립트를 읽는 연습이었어요.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재생해보니 제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떨리고 불안하고 확신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재문은 괜찮다고 했어요. 며칠 지나면 익숙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어요. 천장을 또 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천장이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어제는 기대가 있었어요. 오늘은 의심만 남았습니다. 스크립트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 어색한 문장들, 모호한 설명들, 소피아리의 피하는 시선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어요. 좋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빛은 드물었고 어둠이 짙었어요. 저는 창틀에 팔을 걸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일도 교육이 있을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실제 업무가 시작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알 수 있을까요? 이 일이 정말 괜찮은 일인지 아니면 제가 무언가 잘못 선택한 건지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내일 아침 교육장에 다시 가게 되면 저는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고객이 누구인지, 왜 스크립트가 저렇게 어색한지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그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걸요.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알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새벽 햇빛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 느꼈던 그 불편한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봤습니다. 밖은 이미 밝았지만 공기는 무거웠어요. 씻고 옷을 입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도 교육장에 가야 했어요. 어제처럼 스크립트를 읽고 녹음하고 연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싫었어요. 정확히 왜 싫은지는 몰랐지만 몸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이재문을 만났어요. 그는 어제와 똑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셔틀에 올랐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도 창밖을 봤어요. 도로는 붐볐고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먼지가 많았어요. 햇빛은 강했지만 어딘가 흐릿했습니다. 교육장 건물에 도착했어요.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모퉁이마다 검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입구에는 보안 요원이 서 있었고 출입증을 확인했습니다. 복도로 들어서자 철문이 닫혔어요. 자동으로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어요. 왜 문을 잠그는 걸까요?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지웠습니다. 과민 반응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교육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소피아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표정이 더 굳어 있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소피아리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고객 응대 실전 교육이라는 문구가 떴어요. 실전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피아리가 말했어요. 오늘부터는 실제 통화 시뮬레이션을 한다고요. 스크립트를 보며 역할극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상담원, 한 명은 고객 역할이었어요. 저는 상담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스크립트를 펼쳤어요.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금융 안내 서비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대 역을 맡은 사람이 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고객님의 계좌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 밀려왔어요. 이상 거래라니요? 저는 고객의 계좌를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상 거래를 안다는 걸까요? 스크립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안전을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이건 명백히 이상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일은 없었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역할극이 끝나고 소피아 리가 피드백을 했어요. 목소리가 자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떨리면 고객이 의심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합법적인 일일까요? 금융 안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라는 걸까요? 질문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지하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재문이 옆에 앉았어요. 그는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적응은 잘 되고 있어? 저는 대답했어요. 아직 좀 낯설어요. 이재문은 웃었습니다. 다들 그래. 처음엔 다 그렇지. 근데 이 일은 다 하는 거야. 걱정 말고 따라오면 돼. 그 말이 위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다 하는 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오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녹음된 통화를 들었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고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 계좌가 위험한 건가요? 고객이 물었어요. 상담원은 답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모든 자산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당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상담원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전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어요. 소피아 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객이 불안해하면 안심시키면서 지시를 따르게 해야 해요. 저는 속이 메스꺼웠어요. 이게 교육이라고요? 이건 명백히 사기였습니다. 안전 계좌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돈을 빼앗는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교육이 끝난 뒤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창백해졌을까요? 눈 밑에 그늘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요. 한국에는 고시원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여기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적어도 몇 달은요. 저녁 무렵 교육실에서 마지막 실습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테스트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실제 전화는 아니고 녹음용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긴장됐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스크립트를 펼쳤어요. 녹음 버튼이 눌렸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읽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금융 안내 서비스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문장을 읽는 동안 손이 축축해졌어요.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녹음이 끝났어요. 이재문이 들어와 녹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목소리만 좀 더 안정되면 돼. 내일부터는 실전이야. 실전이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전화를 한다는 뜻이었어요. 진짜 사람에게 진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할까요? 하지만 그만두면 어디로 가야죠? 비행기 표를 살 돈도 없었고 돌아가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이 일을 하면 저는 범죄자가 되는 거였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귀에서는 계속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들었던 녹음 속 고객의 목소리였어요. 정말 제 계좌가 위험한 건가요? 그 떨리는 목소리,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밖은 어두웠고 불빛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뜨거운 공기만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외로운 소리였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돈 때문이었어요. 300만 원이라는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지금 중요할까요? 사람을 속이고 얻은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 돈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조금만 버티면 어떨까요? 한 달만, 아니 2주일만이라도 버티면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돈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변명이라는 걸요. 자기 합리화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 또 밝았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씻고 나와 거울을 봤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전이라고 했으니 진짜 전화를 하게 되겠죠. 진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셔틀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어제보다 더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는 어제와 같았고 오토바이들도 어제처럼 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제는 낯설었다면 오늘은 무서웠어요. 교육장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지나며 소피아 리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무언가 짐을 진 것 같았습니다. 교육실로 들어갔어요. 오늘은 책상마다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짜 전화기였어요. 이재문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실전이야. 리스트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면 돼. 스크립트대로만 하면 어렵지 않아. 그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10개 정도였습니다.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김모 씨, 이모 씨, 박모 씨. 모두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스크립트를 봤어요. 첫 문장을 읽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상대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재문이 다가왔어요. 왜 끊었어?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이재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그냥 읽기만 하면 돼. 생각하지 말고. 그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두 번째 번호를 눌렀어요. 이번에는 남성이 받았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저는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융 안내 서비스입니다. 상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무슨 금융 안내요? 전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저는 스크립트를 읽었어요. 고객님의 계좌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상대는 당황했어요. 이상 거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대는 화를 냈어요. 뭐? 이게 무슨 사기 전화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었어요.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건 정말 사기였어요. 제가 방금 한 건 범죄였습니다. 사람을 속이려 한 거였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시도 자체가 범죄였습니다. 저는 범죄자가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그 다음 날 저는 창문을 열고 서늘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다는 사실이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느껴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동자에 핏줄이 서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이 얼굴이 제 얼굴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했지만 개운하지 않았어요. 물이 차가웠지만 감각은 무졌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어요. 이재문이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셔틀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어요. 눈꺼풀이 무겁고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교육장에 도착했어요. 복도는 어둡고 길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불안정한 빛이 벽을 흔들었습니다. 교육실 문을 열었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또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의 리스트였습니다. 전화번호가 20개 적혀 있었어요. 어제보다 2배 많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재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칠판에 뭔가를 적었어요. 목표치였습니다. 하루에 최소 10건의 성공 통화. 성공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무엇을 성공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사람을 속이는 게 성공인가요? 속이 뒤틀렸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어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스크립트를 읽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금융 안내 서비스입니다.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고객님의 계좌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상대는 당황했어요. 정말요? 어떤 거래인데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 확인 후 안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대는 망설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은행에서 거신 거 맞죠? 그 순간 저는 손이 얼었습니다. 상대는 저를 믿고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입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네, 고객님. 안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상대는 숫자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뒷자리 7개의 숫자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받아 적는 동안 손끝이 떨렸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방금 무슨 일을 한 건가요? 저는 방금 누군가의 정보를 훔친 거였어요. 그 사람을 속인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믿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의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같았어요. 저는 또 스크립트를 읽었습니다. 같은 문장, 같은 거짓말이었어요. 상대는 더 쉽게 믿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큰일이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안전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는 종이와 펜을 준비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계좌번호를 읽었습니다. 16자리였어요. 상대는 천천히 받아 적었습니다. 틀릴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목소리였어요. 다 적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저는 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상대는 안도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맙다고요. 제가 방금 그 사람을 망치려 하고 있는데 고맙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손이 차갑고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지만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이재문이 말했어요. 오전에 성과 괜찮았어. 이 페이스 유지하면 돼. 성과라는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후 교육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오전에 했던 통화를 다시 들어야 했어요.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그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차갑고 기계적이고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제 목소리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화면에는 파형이 떴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 속도, 억양이 그래프로 표시됐어요. 이재문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면 목소리가 안정적이야. 이게 중요해. 흔들리면 고객이 의심하거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파형으로 변환돼 있었어요. 그 파형이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린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돈을, 신뢰를, 안전을 빼앗은 증거였어요. 속이 뒤집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토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헛구역질만 계속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 사람이 저인가요? 이 사람이 김도윤인가요? 30년을 살아온 제가 이런 사람이었나요? 거울 속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천 부평고시원에서 면접 준비를 하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적어도 남을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지금의 저는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고 삶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실로 돌아갔어요. 소피아리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짓을 했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건물 뒤편의 좁은 공간이었어요. 담배 냄새가 났고 벽은 더러웠습니다. 소피아리는 주위를 살폈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조심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갔어요. 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안전한 연락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셔틀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슬펐습니다. 차 안은 답답했어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열기가 갇혀 있었어요. 옆 사람의 땀 냄새가 났고 좌석의 가죽은 끈적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파형이 보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린 그 그래프가 계속 떠올랐어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소피아리가 준 종이를 다시 꺼냈어요. 전화번호를 받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위험해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불빛이 드문드문 보였어요.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뜨거웠어요. 습기가 많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창틀에 팔을 걸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인천 부평의 고시원이 떠올랐어요. 좁고 답답했지만 그곳은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는 곳이었어요.
면접 준비를 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미래를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적어도 떳떳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떳떳함은 사라졌어요. 제 이름을 부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이름이 더럽혀진 것 같았어요. 자기 혐오가 밀려왔습니다. 저를 미워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했나요? 300만 원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었어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은 누군가의 눈물로 만들어진 거였으니까요. 혐오는 점점 커졌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잘못만은 아니라는 걸요. 저를 여기로 끌어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재문,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도구처럼 쓰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제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성과, 목표, 달성률. 그 뒤에 무너진 사람들은 보지 않았어요. 혐오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저를 속인 사람들에게,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걸 만든 사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왜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처음부터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와버렸을까요? 침대에 앉아 손을 봤습니다. 이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 손으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이 손으로 누군가를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이 손은 여전히 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을 씻을 수 있을까요?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요. 소피아리가 준 종이를 다시 꺼냈어요. 전화번호를 봤습니다. 이 번호가 희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렇게 살게 될 거예요. 매일 전화를 걸고 사람들을 속이고 밤마다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결심했어요. 내일 이 번호로 연락하겠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었으니까요. 제 이름을 지키고 싶었어요. 김도윤이라는 이름을, 30년을 살아온 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지만 바깥에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천장에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기대됐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뭔가를 하게 될 거였으니까요.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지만 적어도 제 선택이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어요. 내일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가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진실을 말하면 됐어요. 제가 누구고 지금 어디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하면 됐습니다. 그 밤 저는 조용히 손을 포개고 숨을 골랐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세어보았죠. 새벽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어요. 저는 그날 마음속에서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봤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끝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펼쳤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떨렸는데 오늘은 고요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소피아리가 준 전화번호였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숫자를 눌렀어요. 한 자리씩 천천히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프놈펜에 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짧게 답했어요. 위치를 보내세요. 1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위치를 보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울었어요.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평범하게 깨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1시간이 지났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1시간 후 숙소 앞으로 차가 갑니다. 검은색 세단이에요. 탑승하세요.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만 넣었어요. 여권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방을 둘러봤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며칠을 보냈지만 그리운 곳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벗어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습했지만 상쾌했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차가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저는 탔습니다. 차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한 명씩이었습니다. 조수석의 사람이 뒤를 돌아봤어요. 김도윤 씨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는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숙소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교육장이 있던 건물도 지나쳤습니다. 그 회색 벽, 작은 창문, 철문이 보였어요. 곧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는 시내로 들어갔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크고 깨끗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어요. 한 사람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창문은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대사관 직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했어요. 언제 도착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가 관리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거짓 없이 전부 말했습니다. 이재문의 이름도, 교육 내용도, 통화 스크립트도, 제가 한 일들도 모두요.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가벼운 줄도 몰랐어요. 말할수록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어요. 오후가 됐을 때 대사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작전이라니요? 창밖을 봤습니다. 프놈펜의 하늘은 여전히 밝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소식이 왔어요. 콜센터가 급습당했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특수부대가 동시에 들어갔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교육받던 사람들, 이재문, 그리고 소피아리요. 소피아리는 괜찮을까요? 물었어요. 소피아리는요? 직원은 답했습니다. 그분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협조자로 분류됐어요. 안도했어요. 적어도 소피아리는 안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대사관의 작은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방 안에서 뉴스를 봤어요. 프놈펜의 뉴스였습니다. 한국어 자막이 달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경찰들이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회색 건물이었어요. 제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어요.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재문의 얼굴도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워싱턴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서 있었어요.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자막이 떴어요. 금융사기와 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전면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의 고위 인사린 쩐에 대한 제재가 포함됩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리가 된 느낌이었죠. 세상이 조금씩 바로잡히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귀국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비행기 표를 받았어요. 이틀 후 출발이었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가방 하나였습니다. 올 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올 때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돌아갈 때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창 밖을 봤습니다. 프놈펜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오토바이들, 간판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무서웠던 풍경이 이제는 그냥 낯선 풍경으로 느껴졌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어요.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갔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창가였습니다. 밖을 봤어요. 활주로가 보였고 멀리 프놈펜의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어요. 땅이 멀어졌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졌어요. 구름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은 푸르렀어요. 몇 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밤이었어요. 공항은 밝았지만 밖은 어두웠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쳤어요. 짐을 찾았습니다. 공항을 나섰어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한국의 공기였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인천 부평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보였어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들이 지나갔습니다. 다 아는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변했기 때문이었어요. 고시원 앞에 섰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어요. 낡고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복도를 지나 제 방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어요. 좁고 답답하고 창문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해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프놈펜 숙소의 천장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여기는 제가 선택한 곳이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어요. 지난 며칠이 떠올랐습니다. 공항, 교육장, 전화, 목소리들, 소피아리, 이재문, 그리고 제가 한 선택들이요. 후회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왜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멈췄으니까요. 끝까지 가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구직 사이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공고들을 봤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봤습니다. 급여만 보지 않았어요. 회사 이름을 검색했고 후기를 찾아봤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으면 의심했어요. 빨리 채용한다는 것도 경계했습니다. 천천히 봤어요. 제대로 보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어요. 직원도 몇 명 없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떳떳한 일이었습니다. 합격했어요. 출근 첫날, 저는 제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름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퇴근길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가게들이 불을 켰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어떤 일 앞에서도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